피금련 씨의 수필 신데렐라는 누구나 되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신데렐라는 누구나 되나. 피금련. 생각이 막혔을 때에는 보행이 특효약이라고 했다. 일찍 회사에서 퇴근한 나는 전철에서 내린 후 마을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가을 저녁의 바람을 맞으며 네온 사인으로 명멸하는 서울의 밤거리를 산책했다. 나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속절없이 휘둘리우는 걸까? 왜 나는 조금만 실수하면 자꾸 자책부터 하는 걸까? 삶에서 자꾸 다치고 넘어지고 그래서 더욱 소심해지는 것 같다. 오랜 세월 집단의식에 눌려 하고 싶은 말, 내가 내고 싶은 목소리도 크게 못 해보며 살아온 것 같다. 오늘의 경쟁시대를 살아가기엔 너무 약한 성품과 기질을 지닌 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볼 수 없다. 멀리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눈에 안겨왔다. 나는 곧저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2층 아동도서구역은 평일이라 애들이 학교에 가고 텅 비어 있었다. 조용한 환경을 찾아 마음을 쉬우고 싶었던 나는 책꽂이에서 동화책 한 권을 뽑아들고 자리를 찾아 앉았다. 어린 시절 나는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다. 그중 가장 즐겨 읽은 것은 동화였다. 성냥 파는 처녀의 신데렐라, 임금의 새옷, 백설공주, 미운 오리새끼, 인어공주 하나하나의 동화 이야기는 나에게 끝없는 상상과 동경, 감동을 가져다 주었고 그때로부터 왕자와 공주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내가 가장 기대했던 결말이었다. 동화 속에서는 깨끗하고 단순하며 아름다운 내 자신이 숨어 있었고 그 따뜻한 동화들은 나의 동년을 비춰주고 나의 동심을 길러주었다. 동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환상일 수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생활의 스트레스와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동화로부터 아득히 멀어지게 했다. 어릴 적 꿈도 현실에 눌려오고 일상이 부대끼며 서서히 질식되고 퇴색되었으며 세월의 뿌연 안개 속에 묻혀버리게 됐다. 바로 현실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새삼스레 마음의 피난처인 동화책을 찾은 것은 아닌지. 몇십 년 세월이 흐른 뒤 동화를 다시 읽으면서 나는 저도 몰래 동화 속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어렸을 때 암기하다시피 숙독한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색다른 리치와 느낌으로 가슴에 다가왔다. 아름다운 드레스, 예쁜 유리구두, 영준하고 우아한 왕자. 어릴 적 신데렐라는 나를 비롯한 많은 소녀들의 꿈이었다. 언젠가는 자신이 신데렐라가 되어 자신만의 왕자를 찾아가는 꿈을 꾸었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쩌면 심중의 신데렐라를 찾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문득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나는 쪽하면 빈정대고 야단치는 상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직업 소개소를 통해 찾은 이번 회사는 화장품 회사였는데 며칠에 한 번씩 하는 일들이 달랐다. 회사에서는 한 가지 일에 손에 익을까 하면 또 다른 일을 시키곤 한다. 제 딴엔 열심히 일을 하느라 했지만 요령이나 체력이 아닌 의지만으로 일을 하자니 자꾸 분량이 나와 상사의 꾸지람을 듣곤 했다. 육체노동을 못해본 나에게 변화는 불편하고 두려웠으며 회사에서의 하루하루는 지겹고 힘들었다. 한국은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일 중독이 심한 사회였다. 매번 회사에서 힘들 때마다 나는 미운 새끼오리를 떠올렸다. 동화 속 미운 새끼오리는 늘 얻어맞고 따돌림과 비웃음을 당한다. 하지만 미운 새끼오리는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물속에서 수영과 비상을 연습하면서 어느 날인가 백조로 되어 창공을 훨훨 날아갔다. 백조의 알이라면 시골의 오리 둥지에서 태어난들 무슨 상관이라. 나는 미운 새끼오리를 생각하면서 생활이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어느 날인가 자신이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한편의 동화가 때로는 성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다. 동화는 결국 성년들을 위해 쓴 것이다. 는 관점에 포근하고 동감이 간다. 사실 성인들에게 동화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얼마 전 내가 퇴직하고 한국에 온 것을 축하한다고 고중 시절 가까이 보내던 친구 영매와 준이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 셋은 대림역에서 머지않은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여자 셋이 모이면 새 접시도 뒤집어 놓는다고 했다. 우리는 살아온 얘기를 안주 삼아 한 잔 또 한 잔의 술을 기울이면서 너나 없이 취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취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취하고 싶은 게 인간의 상정이니까.
술로는 왜 스트레스가 안 풀리지? 나 이거 사랑일까 바람일까? 술에 어지간히 취한 영매가 문득 영문모를 넋두리를 해대면서 소주 한 잔을 쭉 들이켰다. 춘희가 한마디 내뱉었다. 제자리가 아니면 잡초가 되는 거야. 잡초가 되면 뽑히우기 쉬운 거고. 살다 보면 누구나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 법이다. 홀로 설 수 없는 여자는 사랑을 해도 파산하는 거야. 나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가까스로 삼켜버렸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바엔 잘못을 밝히지 않는 것도 일종 위로라 할까. 여자는 항상 꿈을 꾼다. 가끔씩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꾸는 게 여자인 것 같다. 여자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외계의 유혹을 받게 된다. 금전, 권력, 사랑. 그런 유혹들 앞에서 초연하게 살아갈 여자가 얼마나 될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의 상습적인 정신과잉 활동이 또 시작됐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원하며 그런 원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얻어낼 것인지 실상 나도 가끔은 내가 궁금해난다. 타인의 삶을 보는 나의 시각은 비교적 정확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낯설고 서투르기만 하고 남의 일을 대할 때는 답이 보이지만 자신의 일을 대할 때는 오리무중에 빠져 전전긍긍하니 말이다. 나도 결국은 돈을 위해 한국으로 온 것이다.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초조함과 강박감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리상은 풍만했지만 청양고추보다 매운 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견뎌야 했다. 생기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정신을 집중하지 못해 일을 할 때 실수를 반복했다. 나는 후줄근해진 몸을 끌고 병원에 가서 전면 검사를 받았다. 적신호가 켜진 비참한 건강검진표는 말 그대로 내 인생에 내린 된설이었다. 내 건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저도 몰래 탄식과 더불어 서글픔이 몰려왔다. 50대 중반, 여자 나이로 깊은 나이다. 하나 둘 보이는 새치, 웃음 뒤에 숨어있는 얼굴의 잔주름.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젊음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약해져 가고 있다. 나는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고 몸과 마음을 쉬우지 않을 수 없었다. 몸이 아파 병원으로 다니던 나날에 나는 독서와 무제한 친해졌다. 내가 좋아하는 수필가 중에 비천득이라는 수필가가 있다. 비천득 작가의 수필은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느낌을 준다. 나도 비천득 선생님처럼 감동적인 수필을 써낼 수 없을까? 글을 읽는 사람으로부터 쓰는 사람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일까? 마음 하나 바꿈으로써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독서는 나에게 명상과 자정 그리고 변화를 튜닝하는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한편의 동화이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동화 속 주인공이다. 우리 모두의 생명 이야기는 아름다운 동화로 편찬될 권리가 있다. 성인의 동화 이야기는 다시 씌어줄 수 있다. 삶은 신데렐라의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누구나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궁극의 가르침을 선물해 주었다. 꿈은 바뀔 수 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를 찾고자 하는 성인 아이의 신데렐라 이야기는 유연하게 다르게 씌어져 갈 것이다.